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로 인사를 드렸는데 진짜 안녕들 하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너무 많은 이슈들이 우리의 마음을 안녕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한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이 엄청난 사재를 부정하게 축적한 것도 모자라서 지방세도 2년 이상 체납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인공인데요. 안 낸 지방세가 4,6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중에는 부도나 폐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금을 못 낸 경우도 있었지만 여전히 잘 살고 있는 듯한데 부도 낸 기업인들이 다수 들어있었습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체납액 1위였고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또 나승열 전 거평그룹 회장 등이 보였는데 맨날 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또 고위 공무원이나 변호사, 목사, 의사 같은 사회 지도층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모르시나 봅니다. 정부는 이런 분들 체납 세금부터 걷어가시죠. 5년 전 연말정산이나 다시 계산하시지 말고요. 오늘 준비한 순서 소개해드리면서 김윤경의 생생경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경제 핫이슈, 최근 북한 장성택이 생전에 북한의 광물 자원을 중국에 헐값으로 넘겼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3부에서는 지난 금요일부터 불붙었던 의료 민영화 논쟁을 짚어보겠습니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상황 어떤지 SK증권 본사 영업부 김춘석 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코스닥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 코스피는 좀 등락이 좀 있었는데 왔다 갔다 했는데요. 네. 코스닥은 조금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어찌됐든 지금 시장 자체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한 660억 정도 팔았고요. 네. 코스닥도 한 55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나마 거래소는 연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투자 쪽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낙폭을 좀 줄여서 마이너스 1.76포인트 정도로 끝났는데 코스닥은 낙폭이 컸습니다. 6.17포인트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1.25% 정도 빠져서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은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외국인 계속 파네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워낙 거래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죠. 더군다나 요새는 투심이라고 그러죠.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좀 약화된 상황이어서 코스닥 쪽이 좀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되는 그런 건수나 금액도 적은 편인가요? 아무래도 좀 그런 편입니다. 지금 네. 전반적으로 거래량 자체도 좀 위축된 상태고요. 네. 거래 금액 자체도 좀 위축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내일 모레 17, 18일 이틀로여가지고 FOMC 회의가 있는데 네. 그 FOMC 회의를 좀 지켜보자라는 어떤 관망 자세가 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지난주에 끝났죠. 지난 주말에 끝났는데 중국의 경제공작회의에서 좀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는 네. 않았습니다. 내년 3월 이틀 전인대로 좀 넘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또 12월 HSBC PMI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도 내려갔어요. 예상치가 50.9였는데 50.5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전월에 50.8보다도 내려갔고요. 이 부분도 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보니까 STX 그룹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네. 이유가 뭐였죠? 일단 채권단이 지원하기로 한 부분 자체를 네. 좀 조기 지원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 때문에 조기 정상화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움직인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어찌됐든 간에 단기적인 재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찌됐든 산업은행 네. 주채권 은행이다 보니까 네. 망하게 놔둘 리는 없는데 중요한 건 정상화되기까지 아직 거래가 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신규적으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전자나 자동차 이런 종목들은 어땠나요? 업종들? 오늘은 아무래도 네.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어떤 그런 소식인데요. 지난 주말이었죠. 13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삼성생명이 삼성물산 등 계열사에서 삼성카드 지분을 인수를 해서 네. 34%를 넘는 지분을 보유하게 됐고요.
또 삼성물산은 삼성 SDI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 엔지니어링 지분을 인수를 해서 7.81%까지 올렸는데 이 부분이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중간 지주회사로 만들어서 네. 에버랜드를 가장 위에 두는 어떤 그런 지배구조 가져가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삼성생명이 좀 급등을 했고요. 덕분에 삼성그룹주들이 대부분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삼성그룹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TX 같은 경우는 정말 단기적인 재료일 거고요. 최근에 많이 좀 장을 뒤흔들었던 이슈 중에 하나는 또 환율이었었는데, 네. 오늘은 뭐 큰 영향은 없었나요?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원달러 같은 경우가 1,052원대, 50원대에 네. 머물고 있는 상태고요. 일본 옌도 지금 102엔대 정도에서 지금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더 이상 엔이 더 이상 급등하지 않고 원화가 1,050원을 깨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크게 시장을 흔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건 진짜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는 구로다 BOJ 총재 같은 경우가 예.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이 2%가 예.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양적 완화 조치를 펴겠다는 얘기 나오면서 좀 옌이 103엔트까지 뚫고 나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만 추가에 나오지 않는다고 친다면 환율이 우리한테 급격하게 뭘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가장 큰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사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팔고 대만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전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자금이 한 13조, 14조가 들어왔는데요. 네. 계산을 해보니까 11월 한 3일부터 팔고 나간 자금이 한 2조가 채 안 되거든요. 아,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셀코리아를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우리도 여러 가지 투자 생각을 가진 투자자가 있는 것처럼 거기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고 네. 친다면 네. 그럴 수는 있겠지만 딱히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러니까 산 규모에 비해서는 판 규모가 좀 적긴 적군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예. 그러면은 내일은 일단 FOMC를 보면서 관망하는 자세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17, 18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제 19일 새벽 정도가 되면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여한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물론 중간중간 어떻게 이루어지되는 흘러나오는 어떤 소식들이 있긴 하겠지만은요. 그걸 좀 그래서 이번 주 내일 모레 글피 즉 목요일까지는 조금 네.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어떤 식으로 내내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K증권 본사 영업부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방금도 FOMC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전 세계 시장의 눈이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 몰려 있죠. 네, 17일 하고 18일 미국 시간이죠. 아마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18일, 19일, 19일 새벽에 네. 아마 이 결정문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올해를 넘길 것 같다. 원래는 이제 한 9월부터 조심스럽게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다가 그것이 올해는 넘길 것 같다라는 쪽으로 바뀌다가 또 최근 들어서 이 미국 경제 지표들이 비교적 괜찮게 계속 나오니까 연내에 하지 않겠는가라는 지금 관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은 이달 초에 월스트리트의 주요 기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블룸버그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번에 어떻게든 아무튼 이 양적 완화를 조금이라도 좀 축소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출구 전략으로 갈 것이다라는 응답이 네. 전체 응답자의 47%. 그러니까 물론 아직도 절반 이상은 올해를 넘길 것 같다라는 응답이 많습니다만 네. 빠르게 이번에 할 것 같다라는 응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로 본다면 지금 이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은 네.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것이 아마 이 앞에 증권 소개를 하시면서 많이 얘기를 다루셨으리라 보고, 이제 과연, 근데 미국이, 네. 12월이 됐든 아니면 1월이 됐든 둘 중에 하나는 하긴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오늘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를 보면은, 미국 연준이 페드가 양적 완화 축소를 이번에 단행하거나 이번이 아니더라도 내년 1월에는 할 것이다. 이런 네. 지금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시기의 문제지 이번 달이냐 다음 달이냐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자, 근데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근데 제가 한은 총재께서 그동안 해오신 걸 보면은 방향 지시 등을 반대로 키신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걸 잘 모르겠고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버냉키 의장이 임기 내에 뭔가 액션을 취하고 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뭐 버냉키 의장이 이제 임기가 다음 옐런으로 넘어가기 네. 전에 아마 이제 좀 이 후임자에게 짐을 조금 그렇죠. 덜어주고 아마 갈 공산이 네. 큰데, 근데 저는 이 경우에 그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애매해질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이 되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그거 보고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거나 긴축으로 가야 될 가능성은 뭐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큰 흐름은 네. 이제는 완화보다는 긴축 쪽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미국이 조금이라도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한다면은 일단 글로벌 자금의 흐름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이제는 완화보다는 조금이라도 돈줄을 조이는 쪽에 네. 속도는 물론 굉장히 느리겠습니다만 그쪽으로 갈 텐데 다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특히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경기 부진을 이유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좀 더 확대지향적인, 좀 더 네. 팽창적인 통화 정책을 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뭐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정부 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과연 이럴 경우에 전체적인 글로벌 자금 흐름으로 본다면은 긴축 쪽으로 조금이라도 무게의 중심을 이동해야 될 상황. 우리나라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완화 쪽으로 더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 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소위 레임덱 세션에 들어가 있는 네. 상태인데요. 어떤 선택을 하고 갈지. 김중수 총재 임기가 지금 내년 4월인데 후임자한테 좀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선택을 하고 갈지 여러 가지도 아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도 걱정이 돼요. 일단 전체적인 긴축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조금 금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원화절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중앙은행은 항상 좀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지만 방향은 좀 잘 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금융당국이 보험왕의 리베이트 정화. 이거 항상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얼마 전에 한 경찰이 네. 우리나라 굴지의 생명보험사들의 보험왕 출신 이 보험 설계사들이 네. 어떤 탈세에 연루가 됐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었고 그거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이번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데가 이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두 군데인데요. 네. 여기에 보험왕 출신 보험 설계사가 이 탈세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금융당국이 조사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리베이트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거액의 보험을 유치하면서 가입자에게 뭔가 금품을 주는 네. 보험 가입의 대가로 뭔가 금품을 주는 그것을 여기서 이제 보험업계에서 얘기하는 리베이트인데요. 실제로 그러한 리베이트가 오간 흔적을 어느 정도 적발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업법상에 아무리 그 보험에 큰 돈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법이 정하는 소정의 금품, 소정의 이 네. 상품, 사례금 외에는 줄 수가 없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금 지불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보험업계의 아주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겠느냐. 보험을 유치하면서 특히 이제 거액 보험을 유치할 경우에 보험 설계사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상당한 수수료를 받게 되죠. 네. 수당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대가로 이 금품을 제공하고 그것이 설계사 어떤 개인의 그런 것이 아니라 보험사 자체가 그러한 관행을 묵게 하고 묵인하는 그런 정황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한 조사가 확대될 경우에 보험업계 전반에 이 보험 모집 관행 전반에 상당한 이 파장이 올 수도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그 문제가 됐던 보험 설계사분들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수십억의 보험을 네. 유치하고 받는 연봉이 뭐 웬만한 대기업 이면 훨씬 능가하는 몇 억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두 보험사의 그 보험왕 출신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분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무급 예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어떤 투명한 거래가 아니라 거액을 모집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례를 주고 또 그러한 거를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이제 회사가 묵인을 하고 이런 관행들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글쎄요 감독원이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아주 오래된 그리고 네. 뿌리 깊은 관행에 얼마나 메스를 가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면은 보험왕도 되는군요. 거기에 불복합니다. 근데 이 근로자 휴가 지원제라는 게 있네요. 이게 뭔가요? 반가운 소식이라면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기업하고 근로자가 그러니까 여행 경비를 공동으로 적립을 해가지고 네. 휴가를 떠나도록 하는 이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라는 게 이제 시범적으로 도입이 된다는 겁니다. 눈에 띄는데요. 네, 문화체육부하고 관광공사가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이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프랑스에는 이미 이런 여행 장려제도, 체크 바캉스라는 이름의 여행 장려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범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은요, 근로자가 한 20만 원을 적립을 하고, 또 기업하고 관광공사가 10만 원씩 적립을 해줘서 1인당 한 40만 원을 적립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국내 여행을 갈 수 있게 지원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근로자는 자기 여행비의 반만 내면 됩니다. 네. 나머지 4분의 1은 그러니까 기업이 내고, 4분의 1은 관광공사가 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 적립이 된 거는 카드 형태로 이제 지급이 돼가지고요. 뭐 숙박이라든가 뭐 이 교통비 이런 걸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건데 글쎄 뭐 여름 휴가를 40만 원으로 가기는 뭐 쉽지가 않겠죠. 네. 적은 금액입니다만 예. 어쨌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거고 이게 도입이 된다면 어쨌든 뭐 이제 금액을 늘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을 것 같은데 취지는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국내 관광을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네.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하는 측면도 있고 자꾸 이제 해외로 나가는 수요를 좀 국내로 돌려가지고 해외 소비가 아닌 국내 소비 그래서 내수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되는데 일단은 뭐 31일까지 기업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범 실시 대상을 꼽는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대상자도 작고 금액도 작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국내에서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정부도 네.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좀 유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합니다. 네, 잘 정착될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5747번님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 오프닝 시원한 내용이었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렇죠. 체납한 그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세금 먼저 내야지 되겠죠.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생생경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눠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북한의 광물 자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한길 5번이잖아.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되니까 준비해야지. 아니, 어떻게 준비하지?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도로 왼쪽에는 홀수번호 건물이, 도로 오른쪽에는 짝수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네,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 주소. 주민센터, 인터넷에서 민원 신청할 때도 각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우편물, 택배 보낼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에서 내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사용하세요. 도로명 주소. 안전행정부.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이 예스가 있고요.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또 웹사이트로도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원 플러스 원?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김인경의 생생경제. 온통 산악으로 되어 있는 북한의 광물 자원이 상당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귀한 우리 한반도의 자원이 중국의 대규모로 그것도 헐값에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와의 경제 교류에는 이용될 수가 없는 건지도 또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자원연구소의 최경수 소장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한자원연구소라고 하면은 북한의 자원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시나요? 예, 특화된 연구소입니다. 예. 예전에는 그러면은 이런 단체는 따로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소인데 예. 북한에도 가보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좀 많이 다녔습니다. 어떤가요? 광물 자원이 그렇게 풍부한가요? 그렇습니다. 북한에 이제 우리가 북한이 잘 아시지만 전역을 우리가 다닐 수는 없고 네. 이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제 북한에 투자를 한 사업이랄지 아니면 정부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하면서 여러 군데 좀 많이 다녔죠. 네. 예, 이제 북한에 잘 아시지만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우리가 이제 산업에 필요한 그 자원이 우리 한국에는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북한에는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금이랄지 마그네사이트랄지 철이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산업에 꼭 필요한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장량이 거의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북한에 가면은 그런 표현도 봤던 것 같아요. 마그네사이트로 되어 있으면은 산이 온통 하얗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렇게 김일성 주석이 이제 네. 그 영양강산이라고 그 한경남도 단천에 있는 광산입니다만은 그걸 백금산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얀 예. 백자 써가지고 하얀 금이다 그래서 백금산이라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고 그래요. 예. 예. 무연탄도 많다고 하고요. 무연탄도 많죠. 네. 그냥 이제 북한에는 우리는 이제 사실 무연탄을 이게 옛날에 강원도에랄지 예.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무연탄을 별로 쓰지를 않죠, 요새는. 다 그렇죠. 예. 난방을 이제 가스로 하고 전력으로 하니까. 근데 북한은 사실은 이제 무연탄이 우리나라보다 참 매장량이 많죠. 한 220억 톤 정도 매장돼 있거든요. 네. 북한 기준 매장량으로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우리는 지금 연간 약 800만 톤 정도, 또 우리도 무연탄 매장이 있지만 한 800만 톤 정도 수입을 하고 있어요, 매년. 네. 근데 이제 우리 북한에는 220억 톤 정도가 매장돼 있으니까 한참 동안 쓰고도 남을 많은 양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광물 자원이 많으면은 그걸 돈으로 환산해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북한에서 나오는 그 자료들이 한정돼 있어요. 사실 공산주의 국가가 어디 나라 다 똑같습니다. 과거에 어느 나라 공산주의 했던 나라 다 그런데 북한도 이게 나오는 자료 한계성이 있는데 어쨌든 네. 그 사람들이 만드는 자료를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잠재 가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잠재 가치가 상업적 가치는 아니에요. 네. 이제 땅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캐서 또 가공하고 그러면은 이제 매장량이 달라지겠죠. 가치도 달라지고. 그걸 이제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6,500조? 굉장하죠. 원으로요? 우리나라가 한 24배 정도 되는데. 예. 예. 6,500조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맞네요. 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갖고 있는데 김일성은 이것을 절대로 팔아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 주체 자원이라고 하든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글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요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북한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땅속에 있는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고 또 캐서 수출을 해야 된다 많이 있으니까 외화벌이로 써야 된다 그런
걸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문헌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네. 그건 좀 이게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네네. 그러면은 뭐 한간에서 얘기하는 김일성의 유훈을 어기면서까지 광물 자원을 팔아 넘기고 있다.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조금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뭐 예. 그게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네. 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쨌든 그 이 자료에는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기로는 그러니까 이번에 장성택이 예. 사형을 당하면서 이런 거를 헐값에 팔아 넘겨서 그게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 헐값에 팔아 넘긴 거는 문제가 되지만은 팔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얘기일 수 있다. 네, 이런 저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사실 이제 헐값 문제가 요새 예. 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도 헐값 수출 뭐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헐값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 북한에서 나오는 이제 이 주로 이제 북한에서 수출하고 있는 게 중국분이 없습니다. 뭐 네. 다른 나라는 거의 수출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제재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석탄하고 철강석이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뭐 석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약 1년에 한 1,100만 톤을 중국에 수출하거든요. 막대한 양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중국 업자들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1,100만 톤으로 수출해야 되는데 뭐 한 2,000만 톤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품질이 나쁜 것도 나가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품질이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 납기도 못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가격보다 헐값으로 네.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 품질이 예. 다르니까. 네네. 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엔 제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수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유일하게 수출할 때가 중국분이 없으니까 중국에서 그 헐값으로 예를 들어 시중 이제 세계 이제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100불이다 그러면 한 80불, 70불에 뭐 안 팔려면 말하라 우리는 우리 뿐이 없으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30% 싸게 그러니까 헐값이 되는 거겠죠. 그렇군요. 그렇게 판매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무산철광이나 이런 곳들도 뭐 이미 중국에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미 에너지 주도권을 또 다 가져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무상강산 같은 경우도 네. 언론에 뭐 많이 보도되고 개발권 문제가 많이 나오건데 사실은 이제 그건 좀 와전된 것 같고요. 네. 이게 북한에서 지하자원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에 의하면은 이게 개발권 그걸 이제 민간한테 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외국 기업한테는 더군다나 이게 더군다나 안 이 되네. 개발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단지 네. 중국이 2000년도부터 계속해서 최근까지도 무상강산은 그 개발권을 달라. 우리가 5억 불 내지 뭐 5억 불을 투자하겠다, 5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계속 그 협상을 하고 있고 또 계약을 맺었다가도 그걸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또 파기하고 서로 이제 이런 형태가 계속되는데 사실은 그게 무상강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강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중국에 넘어가면 곤란하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에너지 먹는 하마로 불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든 어디든 네네. 에너지가 있는 곳이라면 다 가는데 특히나 이제 북한에 이렇게 많은 철광이나 뭐 이런 무연탄이나 이런 것도 있는 데다가 요즘 재미 붙인 게 히토류잖아요. 네. 히토류도 상당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 사실은 뭐 히토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뭐 이 히토류가 사실은 또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얼마 안 최근에 됐죠. 이제 예. 뭐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해서 가격을 막 올리고 그래서 네. 관심을 갖게 되는데 북한에서도 이제 한 2, 3년 전부터 김정일 그 위원장이 죽기 전에 우리도 히토류가 있는데 그 중국 그렇게 이제 세계 시장이 그렇게 요동치고 그러니까 우리도 히토류가 있는데 왜 그걸 뭐 탐사도 않고 그렇게 개발도 안 하느냐 네. 이런 이제 지시가 있었던가 봐요. 네.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인제사 이제 뭐 히토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뭐 과거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일본 기업이 그 북한에 히토류 가공 공장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뭐 한 200-300톤 수출한 적도 있고 일본으로. 근데 이제 네. 그 이후에 일본이 유엔 제재 뭐 그 미사일 문제 때문에 철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산을 지금 못 하고 있죠, 거의.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북한이 탐사하는 정도입니다. 뭐 생산해서 네. 수출을 하고 그런 것은 아주 적은 양이고 예. 실제적으로는 지금은 북한에 있는 그 히토류를 탐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래도 뭐 또 가져갈 수 있는 곳은 중국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중국도 히토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서 현지 조사도 하고 있고
네,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중국과 히토류는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 같아요. 예전 예. 생각구 그렇습니다. 열도에서도 그것도 그렇고요. 예, 예. 그것도 히토류 예, 때문에 예, 또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근데 이렇게 중국에만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북한은 외화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또 중국에 팔아야지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북한의 의존도가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아마 이 무역 구조를 보면 뭐 중국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80%나 60%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예. 수출이 이제 중국하고 수출하는 게 한 25억 불 정도 작년에 됐는데 2012년도에 네. 그 중에 뭐 한 18억 불이 강물이에요. 예. 지하자원. 그러니까 한 73%가 또 수출액의 73%가 그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이렇게 이 지하자원을 많이 가져가는 게 사실은 이제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애숙화되는 이제 그런 네. 길이죠. 첫 번째로. 예. 무역 거래도 그렇지만 사실은 투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하자원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뭐 지하자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하자원도 그동안에 그 외국 기업들은 거의 뭐 투자를 못 하고 있죠. 근데 중국이 대부분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무상강산이랄지 몇 네. 군데 한 20개 프로젝트가 되는데 그중에 그게 대부분 중국 기업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중국 기업이라고 해도 거의 또 중국 국유 기업일 테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 예. 소유가 되는 결국은 그거죠. 걸 예, 텐데, 예. 그래서 정말 예속화되는 게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바꿔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가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 광물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은 사실은 지금 뭐 우리가 오이소 조치가 아시지만 오이사 조치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남북 간에 어떤 경제 협력도 할 수 없게 돼 있죠.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 북한 지하자원 개발 사업을 남북이 공동으로 하기 위한 작업이 있었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정천 흑연강산 뭐 항해남도에 있는 정촌 흑연 광산. 네네 그것도 우리가 이제 60억 원을 투자한 사례가 있고 예. 또 정부 당국자 사업으로 뭐 이 단천 지역에 있는 우리가 8천만 불을 경고가 원자재 주고 단천 지역에 있는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그 사업이 있었어요. 단청에는 뭐가 있나요? 거기는 이제 아까도 서두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마그네사이트, 아연, 뭐 예. 철, 뭐 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네. 이제 그런 사업을 하기로 이제 남북 간 정부 간에 합의가 되고 우리가 현지 조사도 가고 뭐 FS 뭐 사업 타당성 평가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중단되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북 간에 사실 뭐 어떤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북한하고 해서 우리가 이 SOC를 해주든 뭘 해주든 간에 가져올 수 있는 거 유일한 게 지하자원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경제 남북의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죠. 네. 그리고 경제협력 사업으로도 가장 중요한 이제 선행 사업이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안타까운데 이게 빨리 북한이 변화도 하고 그래서 오이사 조치도 해제돼서 남북 간에 그게 지하자원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네. 경제적으로 볼 때는 지금 당장 돼야지들만큼 굉장히 시급해 보이는데 정치 상황에 얽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직접 단청에도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예. 어떻던가요? 그 사실은 시설이라든지. 이제 우리 앵커께서도 뭐 예. 원산이 하얗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예. 이제 뭐 평양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이 단천 그 지역에 있는 그 대형 마그네사이트 네. 광산도 가고 그랬는데 그 마그네사이트 광산 진짜 전체가 하얀 그게 예. 마그네사이트 광산입니다. 그건 이제 포크레도 파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다 원산 전체가 돈이네요. 그래요. 예. 예.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이 혼자 개발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개발을 해주면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다면 상당히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말이죠. 북한도 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현지 조사할 때도 뭐 정치적인 윗사람들은 의견은 잘 뭐 안 만나니까 모르지만 기술자들은 예. 사실 남북 협력을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자기들이 장비도 없고 또 수출선도 없고 네. 이용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남한의 자본 기술력으로 이제 그렇게 개발하고 같이 이용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쪽에 강산도 그렇죠. 발전하고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해요. 네. 예. 참 자원협력부터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자원연구소의 최경수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하실 주제를 또 사자성어로 표현해 주시죠. 네, 오늘은 좀 자고 우면이라는 주제를 뽑아봤는데요. 네. 왼자, 돌아볼 코, 오른 우, 곁눈질할 면자입니다.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하다는 뜻인데요. 어떤 일을 앞두고서 재고 결단을 제대로 못하고 망설이는 태도를 비유한 말인데요. 지난주에 중국의 경제공작회의가 폐막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시장 개혁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탈재정 정책을 쓰거나 그리고 무역 자유와 경쟁력 있는 환율 정비라든지 적극적인 개혁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돌아섰고요. 네. 그리고 또 중국 정부가 성장과 개혁 중에서 어느 한쪽을 아직 택하지 못하면서 개혁 작업에 대한 당초 취지보다 상당히 좀 후퇴한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눈치를 살피고 있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도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1.5%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똑같은 현상이죠.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이 중앙경제공작회의. 이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오간 이야기들 전해 주시죠. 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의 지도부들이 내년도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을 그려나갈지 그리고 개혁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윤곽을 잡는 거고요. 네. 이 이제 회의 이후에 50여 개 부처에서 앞으로 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이 발표된 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국회격인 정기 국회라고 해당되는 3월 전인대에서 예산을 추인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번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내년에도 계속 재정 정책을 돈 푸는 정책을 계속 하겠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통화 정책도 계속 긴축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모순이 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도와 관련된 6가지 중점 경제 과제를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 농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량 안전 보장을 제1순위로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5천조 원 정도 되는 과잉 생산 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좀 박차를 가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자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까 4천조 원이 넘는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도 이제 해결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 지역 간 협조를 강조한 발전 모델로 가겠다. 그리고 내수 확대를 위한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대개방 확대하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중국과 우리나라는 지금 FTA를 체결할 것을 저쪽에서는 포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중앙아시아와 실크로드 경제 벨트 그리고 아세안과는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어서 미국의 TPP에 대항하는 독자 경제권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오늘 증시는 좀 내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돈을 좀 풀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성장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 아닌가요? 네. 성장률은 중국 정부가 생각할 때는 후유증이 없는 속도라고 밝혔기 때문에 7.5에서 7% 정도 계속 7% 이상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문제는 이런 개혁 작업에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자녀 정책을 피거나 이거를 이제 두 자녀 정책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농민들에 대해서 호구를 도시에서 준다든지 네. 이런 쪽으로 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증시를 통한 대규모 IPO 물량들이 쏟아지게 되고요. 네. 또 유상증자 그리고 기업들의 또 우선주 발행도 시작이 되니까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제 재정을 풀게 되면은 통화 정책도 푸는 쪽으로 가는데 중국은 긴축이잖아요. 이게 물가 때문이겠죠?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체감 물가하고 지표 물가하고 상당히 괴리가 되는데요. 네. 스타벅스의 카페라떼를 그 비교를 하면은 네. 중간 사이즈 정도는 미국에서는 2,100원이라 그럽니다. 중국은 얼마죠? 중국은 4,700원이니까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친환경 식품이라든지 수입 농산물 가격은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요. 네. 또 내년도에는 전체 물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돼지고기 가격이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 추세를 그리게끔 돼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상반기 말에는 정부의 그 물가 억제 목표인 3.5%까지 치솟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돼지고기 가격 오르면 여기 상당히 오르던데 물가가 그런 또 추세가 있군요. 그리고 이게 중국 경제가 바뀌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 시장에,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 주도에서 내수 주도로 바꾸겠다고 한 만큼 소비 관련주 쪽에 관심들이 높아지는데요. 네. 당장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 그리고 중국에서는 앞으로 서비스 관련을 키우겠다고 한 만큼 관광이라든지 온라인 쇼핑, 가전 쪽에도 유망하고요. 또 의료 서비스 같은 부분에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진출이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차세대 성장 산업이라고 발표했던 4세대 이동통신과 관련된 장비 회사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3D 프린터라든지 환경보호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나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중국 진출이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거 계속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한머니 이야기. 그러니까 한머니가 지금 계속 중국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위안화 절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엔화는 지금 사상 최고치인 1달러에 6.07위엔까지 절상이 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채권 수익률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금리 자유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금리는 상당 부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금리가 높아지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1년물 그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2.6%에 불과하지만 중국에서는 5에서 6%에 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3.23%의 정기예금을 발행을 해서 이거를 중국에 가져가면 앉아서 3% 정도 마진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매달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중국으로 한머니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에서 그 나오는 한머니들이 중국의 그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가속화시킬 그런 모습으로 좀 계속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 들어가는 한머니라는 걸 딱 어디까지가 한머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네, 지금 현재 중국에서 그 추정한 바로는 9월 달에는 한 160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다 그러고요. 네. 10월에는 240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증권회사들이 특정 금적 신탁을 통해서 판매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위엔화 정기예금 담보 기업 어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CP 형태지만 정기예금 계좌를 두면 3.23% 금리를 주지만 계좌를 담보로 잡고서 한 달 내지 석 달짜리 스왑을 통해서 환해지하는 상품을 가입하면 여기에 0.5%를 준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돈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0대 상장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이 무려 52조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네. 금리가 0.5%만 높다 그러면 이쪽으로 몰려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네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계 은행들이 파는 상품들 네, 이런 그렇습니다. 걸 통해서도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중국의 부동자금이 몰리는 것을 어떻게 봐야지 될지도 좀 궁금해요. 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그 예대 비율을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구조 조정을 위해서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신용 경색이 심화되고 있고요. 또한 중국 은행들과 관련해서는 불투명한 회계 처리라든지 숨겨진 그 부실 채권 문제로 인해서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이 은행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중국 은행들의 그 신용 등급은 A 등급이지만 기관들이 보는 그 투기
B등급인 BB 이하로도 곧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하고 맞물려서 최근 5년간 중국에 들어갔던 5천억 달러 정도에 되는 한 머리가 일시에 빠져나온다면은 네. 중국 은행들의 그 결제 불능 사태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런 부분들은 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수장이었습니다.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1월 3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 사실상 의료 민영화라고 알려진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